4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후장에 반등에 성공했으며 해외 시장은 썸옵션 만기로 대부분 개장을 최고점으로 한 뒤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한편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이게 무슨 논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무의미한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아마 다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 선물옵션 만기도 끝났으니까 이제는 숏이다 라고요. 자, 시장 숏으로 봐야 되는지 대응 전략은 또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라고요? 오늘은 결론을 총평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또 눌림이 있었어요. 개장 후 10분 동안 눌렸을 때는 외국인이 현물 매도 때문이겠거니 했는데 현물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전장 내내 거래량도 발생하지 않았죠. 올라오면 매도가 쌓이되 그렇다고 시장을 마구 밀어내려는 신규 매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점심때까지 시장이 눌리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화, 수, 목에 이어서 금요일마저 음봉이 나오냐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오전장 내내 홍콩 시장 등 중화권 증시에 계속해서 숏커버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더럽게 못 올랐는데요. 그래도 오후 1시 이후로는 외국인이 포지션이 뒤집히면서 현물, 선물 모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수는 조심스럽게 상승 전환하게 됩니다. 오후의 상승세로 풋옵션은 신규 발행 평균 단가가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4주차 옵션이라고 한다면 자신있게 지수가 335 이하는 일단 확실하게 죽였다가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5주차 옵션이 첫 주가 지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정한 방향성을 파악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특히 월요일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고 또 중화권 증시는 2주 연속 상승한 것에 대해서 피로를 보일 수 있는지라 조금 고민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네이키드로 옵션을 매수하기에는 잔존일 대비 적절한 수준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포지션을 잡기가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멤버십 게시판에서 이야기했듯이 개장과 함께 분할로 콜옵션을 적잖게 매수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리 선물옵션 만기가 끝났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브레이크를 걸고 급하게 역회전이 걸려서 하락할 이유가 보이질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시장이 올라갈 경우 재차 2650포인트 혹은 그 이상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9월물 선물 방향성을 하방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는 상방 해지라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상방 해지를 한 뒤에 지수가 내려간다. 그러면 해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나 그럴 경우 시장이 상단이 막히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편하게 2580선 혹은 그 이하, 2560선 이하까지 그런 눌림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래봤자 지금 잔존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콜옵션 매수분은 딱 계획된 수준이 손실밖에 안 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가 됐던 지수가 다시 265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현재 매수한 콜옵션 포지션을 강세 콜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낮은 비율의 레이쇼 스프레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되죠. 그래서 상방 해지를 한 것입니다. 게시판이 아니라 그 댓글로 델타원이 롱을 본다? 이제는 델방꿀 숏?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옵션을 네이키드로 매매한 것 또는 선물을 네이키드로 매매한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진입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전략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선물도 마찬가지지만 선물보다 옵션을 좀 좋아하는 게 옵션이 이 비선형성이 창작의 자유를 확대하기 때문이죠.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선물은 홀짝이에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홀짝입니다. 그러나 옵션은 홀짝이 아니라 홀처럼 보이는 짝이 될 수도 있고 홀짝이 될 수도 있고 홀짝 아니라 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콜옵션으로 구성하는 약세 스프레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외계현상으로 보면 콜옵션 갖고 매매를 하는데 사실은 방향성은 약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콜레이션 스프레드를 얘기하는 것인데 올라간 것처럼 보이다가 더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럼 오히려 하락으로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풋백 스프레드를 얘기하죠. 내려가네 대박인데 내려가지 않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큰 손실이 없거나 약간 이익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략 같은 건 머리 아프다. 나는 그냥 홀짝이 낫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대응 방법이 있다. 이런 것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다시 시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선물 미결제 약정은 하루 동안에 3,000계약 가까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27만 4천 계약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되면 9월물 들어서 시작한 미결 수준과 다를 바 없어요. 앞으로 349에서 345 구간에서 며칠 더 흔들었다가 방향성을 잡든지 아니면 다시 340에서 345 박스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가벼운 상태로 마감을 했죠. 자, 그런데 선물 베이시스는 종가의 현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론 베이시스를 이제는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9월물 들어서 의미 있는 매도가 쌓였던 구간, 이게 저는 하루, 그러니까 14일 오전장이라고 보는데 그 매도를 커버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베이시스를 회복했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상방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옵션 시장에서는 점점 아래쪽이 막혀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335 이하의 풋옵션은 최소한 심각한 다이어트를 겪어야만 시세가 나중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아직도 콜 350과 355에는 미결제 약장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주초에 속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빠른 상승이 나온다라면 콜 350과 355 미결 감소가 나와야 될 텐데요. 그게 아니라 뭐 천천히 나온다,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환매가 아니라 풋옵션 미결이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는 상승이 비추세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반대로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 콜옵션에서 미결 환매가 나올 텐데 이 미결 평균 단가가 사실 높아요. 그래서 웬만큼 빠른 속도로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결 환매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이 어떻게 나오느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세한 시장 대응 전략은 총평대하고요.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결제 때까지만 올리고 이후에는 조심스럽게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죠. 뉴스 플로우를 보면 뭐 다시 럭셔리 주식, 뭐 에르메스, 뭐 루이비통, MCFP죠.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그냥 옵션 만기 결제 때문에 주식이 오른 거죠.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주가 상승으로 유로스탁스 변동성 지수 볼까요? 요게 이제 V2X 유럽 변동성 지수인데요. 연중 최저치 갱신했어요. 그래서 13.07. 이게 2021년 코로나 기가 다 깬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2019년 요게 저가권인 10포인트 중반인데 10.47 이렇게 나오는군요. 여기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따가 부연하겠지만 자,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은 맞으나 이게 과연 얼마나 이어질까?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포모가 오고 있는 건 맞나?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엔 시장 참여자들은 어느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 내가 리스크를 질지 말지 이걸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명백한 이 사실에 집중해야 되죠. 자, 명백한 사실은 유로존 이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제로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 구간을 보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는 고금리 구간에 들어섰죠. 그래서 이러한 고금리 구간이 사실상 이 정상화의 구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기록한 변동성 바닥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봐요.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상반기 내내 계속 부정적 전망을 가지면서 리스키한 자산들에 대해서 언더웨이트하거나 또 숏포지션을 가져왔죠. 그래서 시장이 단번에 부러지거나 꺾이기보다는 그들이 항복이 나오고 나서도 분산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숏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변동성이 이렇게 급반등, V형으로 급반등 이런 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시장은 상승 탄력이 줄어들지언정 바로 하락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변동성의 하락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이제 분기 말이 2주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숏보다는 그래도 롱이 좀 우세할 것으로 봐요. 다만 2분기 마감이 끝나고 휴가 시즌에 들어서면서는 시장은 굉장히 적극적인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이 변동성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근월물 변동성은 팔더라도 원월물 변동성은 매수를 하는 식으로 어느 순간 변동성 하락이 멈출 것에 좀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권시장이나 통화시장은 의미 없는 등락이 있었습니다. 우선 유럽 세션 개장 후 또 유로존 채권 강하게 눌렀는데 언더슈팅 이후에는 또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유로존 채권 시장은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 마감했는데
반면에 전일 미국채는 전일 상승 마감했죠. 이걸 좀 반납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러지는 정도로 마감하지 않았어요. 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이런 거는 그건 재료가 아니었고요. 그냥 의미 없는 저점만 확인한 채 반등이 나왔다. 그러나 속도는 조절하겠다.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또 반등을 해서 71달러 넘겨서 마감을 했는데요. 참 고민되는 자리예요. 점점 70달러에 대한 바닥론이 만들어지고 있죠. 주요 원자재가 의미 있는 반등을 한 상태에서 과거와 같은 급등 추세는 나오기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바닥이 형성된다면 가장 탄력 있게 오를 원자재는 또 기름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를 또 얘기하는 게 그 기름의 근월물, 원월물 스프레드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요게 이젠 그 텍사스 기름 8월을 기준으로 하는 월물별 스프레드죠. 강세장일 때는 이게 근월물과 가까운 종목들, 요 하얀색, 요게 강세를 보여요. 그런데 약세장일 때는 이 하얀색이 근월물과 가까운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죠. 근데 그러한 스프레드가 지금 살짝 돌아나가는 게 아닌가, 요런 전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젠 기름도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기름 옵션 만기도 이제 지났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원자재를 계속 숏으로 보던 전망을 갖고 있었는데 요거를 조심스럽게 롱으로 봐야 되지 않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에서 계속 상승하기 시작해서 본장 개장 직전까지 최고가로 달려서 마감을 했어요. 6월물 선물은 S&P 기준으로 4,452.5포인트, 0.7% 상승해서 마감했고, 또 나스닥은 15,324, 이거 다 6월물이에요. 무려 0.92% 상승해서 최종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실 이게 무슨 펀더멘털과 관련이 있어요. 그냥 속 시원하게 숏 스퀴즈로 마감한 것이죠. 옵션 시장에서는 또 콜 클래스에서 뭐 100%, 170% 사이 급등이 나와서 결제가 됐는데, 이렇게 시가 고가로 출발한 증시는 9월물 기준으로는 조심스럽게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하락이냐 수준의 조심스러운 눌림이 나온 것이지 진정한 꼭지를 찍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이렇게 선물 옵션 결제 관계로 시가 고가를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엔 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하얀색 선은 나이스에서 그 팡 플러스 인덱스라는 거예요. 이게 급등한 시기를 보면 저는 이 3월 이 SBB 사태가 기점이었다고 봐요. SBB 사태 이후로 채권 사느니 차라리 그냥 확실하게 현금 흐름 나오면서도 성장성 있게 있는 그런 팡을 담겠다라는 것인데, 자, 5월 이후로 시장이 고민했다라고 봐요. 자, 이 5월 이후로 초록색을 봐야 되는데, 이 초록색을 보면 디펜시브거든요, 이게. 얘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젠, 이 4월 달에 시장 너무 많이 올랐어, 팡 플러스가.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냥 디펜시브를 사야 되겠다라고 한 달 동안 쭉 늘렸는데, 이 초록색을요. 여기 초록색을요. 근데 이젠 시장은 5월 내도 팡 플러스가 올라갔죠. 그래서 결국에는 6월에는 이 초록색, 이 디펜시브 롱을 줄이게 됩니다. 이제 6월 절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뒤늦게라도 맞게 퍼폼을 하기 위해서 빨간색, 이 시클리컬을 담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요 6월 1일부터 시클리컬, 요 빨간색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또 하나의 차트를 보면, 요거는 이제 SPX와 SPW. 그러니까 이거는 SPX는 그냥 S&P 500 지수고, SPW는 이퀄 웨이트라고 해서 그 동일 가중 지수. 요거를 비교를 한 것인데, 이거는 선도 종목의 흐름을 후발주자가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를 파악하는 데 쓰죠. 자, 이걸로 YTD로 봐도 아직은 S&P 500가 높아요. 그리고 3개월로 봐도 마찬가지로 S&P 지수가 높은데, 요거를 6월로 놓고 보죠. 이거를 6월 1일로 딱 놓고 보면, 달라졌어요. 예. S&P가 언더윗 하고 있고, SPW가 아웃퍼폼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후발주자들이 좀 살아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번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잘 나가던 종목들이 이제 꺾일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일 수 있겠지만, 이게 나머지 15일 동안, 그러니까 6월 그 분기 마감 때까지 이 추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시장은 당장은 부러지는지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봐야겠죠. 변동성 또한 처참하게 부러졌습니다. 물론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미국 휴장이라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변동성 제가 요거였죠. 네. 이거는 하루짜리인데 뭐 끝났고 9일짜리 변동성 네 11.33포인트. 아유 진짜 많이 빠진 거죠. 또 28일짜리 변동성도요. 13.54. 그래서 연중 저가 계속 갱신 중인데 그러면 하락이 나오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6월 반기 말이 다가올수록 뭐 의외의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변동성이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금요일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콜 프리미엄 위주로 빠졌지 풋 프리미엄은 전혀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미국 증시는 옵션 만기 이후에도 점진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기 말까지 상승 속도는 좀 줄어들지언정 거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롱마인드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데요. 그 대표적인 약세론자인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은 푸념처럼 이런 얘기를 했죠. 아, 난 절대 틀리지 않아. 근데 아내는 막 생각해봐. 내가 널 겪어봤는데 넌 언제나 틀려. 이런 걸 리포트에 썼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한편 미국 2년 국채 이건가요? 아니고 요거죠. 2년 국채가 지금 4.7%예요. 야, 이거 여기에다가 모두 박아놓고 잊어먹는 게 차라리 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CFTC COT 리포트를 좀 볼게요. 그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순매도가 9만 계약 가까이 보면서 얘기할까요? 지난주에 이제 순매도가 그 9만 계약, 8만 9천 계약 줄었는데 뭐 이걸 보면서 이제 뭐 대부분이 유튜버나 뭐 리서치에서는 숏이 항복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숏은 그때 얼마 안 줄었죠. 18,000 계약밖에 안 줄었고 롱이 7만 계약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신규로 롱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번 주를 볼게요. 이번 주를 보면 네, 외견상으로도 또 보면 그 숏이 또 항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롱은 207계약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숏은 그 12,911계약.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 숏이 항복은 아직은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아직도 지금 숏이 58만 9천 계약이나 쌓여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주는 선물 옵션 만기였죠. 그래서 다음 주의 보고서가 진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강보합이든 뭐 약보합이든 보합 출발하게 된다면 방향성이 위로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위로는 일단 350선, 그리고 아래로는 342라는 좁은 레인지 안에서 등락을 하면서 방향성 타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콜옵션 매수분은 이익 전환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고 현재 포지션은 선물 매도 해지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콜옵션을 좀 과하게 매수했죠. 그래서 포지션 전체로 보면 아래쪽이 좀 깊이 들어가 있는 스트랭글 매수와 같은 포지션인데요. 지수가 35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콜옵션 외가격을 매도해서 강세콜로 전환하거나 낮은 비율이 콜레이쇼 스프레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물론 적극적인 매매를 할 건 아니고요. 지수가 350선에 근접하게 될 때의 옵션 변동성 그리고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에 의해서 미리 콜옵션 매도 예약 주문을 분할로 내놓고 체결되면 체결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매매 없이 보낼 것입니다. 어떤 행사가로 또 얼마의 주문을 내놓을지는 멤버십 감마 등급 회원 대상으로 소통의 장에 미리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월요일이 그 미국 노예 해방 기념일이라서 뭐 별다른 대응 없이 월요일 보낼 계획이고요. 현재는 미국 국채 선물 롱 그리고 나스닥 숏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유로존 특히 상대적 저평가 상태인 독일 10년 국채 선물을 좀 매수할까 해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